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꽂히고 표정 하나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대했던 태도와 다른 반응을 보았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지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금세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놀랄 만큼 차분합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마음에 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약해지면 바깥의 자극이 곧 내 안에 폭풍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음이 고요한 자는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저는 이 말을 종교적 문장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우리의 평온은 사건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무너뜨리지 않는 힘, 그 힘은 결국 내면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문제를 상대가 왜 그랬느냐에서 시작하기보다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했느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자극은 지나가지만 어떤 자극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결국 한 사람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복잡해도 견딜 힘이 있고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같은 갈등이라도 더 오래 마음에 남고 같은 상처라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건강과 돈만큼이나 관계의 정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살리고 어떤 인연은 나를 소진시킵니다. 문제는 소진시키는 인연일수록 오히려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이 있어서, 의리가 있어서, 혹은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또는 내가 참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관계를 붙잡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포기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삶을 북돋우고 품격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반대로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마음의 중심을 잃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그 관계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존중받는 관계에서는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고 무시당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내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유난인 걸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지요. 물론 반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성이 지나치면 자기 비난이 됩니다. 자기 비난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마음의 중심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그 말이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지키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대함과 방치는 다릅니다. 관대함은 상대를 이해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이고 방치는 상대를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나를 계속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나도 나를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외로움이 두렵다는 감정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 순간 세상이 텅 비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겁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처받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는 연결은 사실 연결이 아니라 속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는 듯 해도 마음은 늘 긴장하고 말 한마디를 고르느라 지치고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허전해집니다. 그 관계는 나에게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걱정을 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관계는 대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죄책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편안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하고 하루가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로 홀로 있는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외로움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외로움은 힘듭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모두 외로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소모되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 일정한 고독은 삶을 바로 세웁니다. 철학자 니체가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취지로 말했듯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고독은 내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육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주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내가 왜 그 말을 했나 후회하게 만들고 괜히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라.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신호를 무시한 채 오래 버티다가 어느 날 크게 무너집니다. 관계는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선택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현재의 고통을 계속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매 순간 새롭게 시작될 수 있고 그 시작은 결국 내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독을 어떻게 삶의 힘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발걸음은 또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끊고 난 뒤에 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살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상처를 계속 안고 사는 것이 비극이라는 사실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끊지 못하면 그 관계는 어느 날 내 성격을 바꾸고 내 표정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관계가 결국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입니다. 말 한마디가 서운하고 약속이 가볍게 취급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참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을 계속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내 기준인지조차 흐려집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려야 하는데 어떤 관계는 나를 서서히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보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지 더 초라해지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국 자유를 되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거창한 말로 생각하지만 사실 자유는 아주 소박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가볍고 내 하루를 내 뜻대로 설계할 수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그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불안,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긴장, 이번엔 어떻게 반응해야 덜 다칠까 하는 계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관계는 만남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늘 대비태세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오래 견디면 결국 건강이 먼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따라 무너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얽매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삶의 고통이 대개 얽매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이고 인정에 얽매이고 체면에 얽매이고 죄책감에 얽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내가 불쌍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로움보다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이 우선입니다. 내가 평온하지 못한 채로 얻는 관계는 결국 내 인생의 시간을 빚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혼자 있을 줄 모를 때 약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관계는 대개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서는 못 살아서 붙잡는 관계는 상대에게도 부담이고 나에게도 비참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관계를 고르는 눈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가까이 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는 두 가지 힘이 생깁니다. 하나는 생각의 힘입니다. 사람들과 계속 섞여 있으면 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말이 내 생각인 것처럼 섞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서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의 힘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더 크게 돌아옵니다. 고독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남이 툭 던진 말에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수록 우리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늘 상처투성이인 사람은 타인에게 여유를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대합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관계가 내 삶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거창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그 관계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 둘째, 그 관계가 반복적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가? 셋째,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나를 계속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3가지 질문에 그렇다가 계속 나온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자존감이든 결국 인생의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단칼에 잘라내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 조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번 즉시 반응하지 않기, 연락을 줄이기, 만나도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기, 내 마음을 보호하는 선을 먼저 세우기, 이것도 정리의 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한 번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2번째는 훨씬 쉽습니다. 마음은 습관을 따라갑니다. 상처받는 습관을 끊고 나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순간 삶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입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 내 마음에 대한 책임,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생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더 평온하고 품격 있게 흐르려면 내 마음을 해치는 인연에 대해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매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결단의 순간이 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달라질지도 몰라. 오래된 인연인데 내가 끝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 단순한 질문 하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앞으로 더 나아지게 하는가, 더 무너뜨리는가? 과거의 추억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은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 마음이 매번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며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새로운 시작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관계를 끊어내는 것, 어떤 습관을 멈추는 것,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을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새 출발입니다. 부처님께서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저는 그 말이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듯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결단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연을 정리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가 끝나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일수록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라는 자책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오래가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마음을 더럽힙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행복을 막습니다. 행복은 큰일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편안할 때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고요하고 하루를 내 리듬대로 살 수 있고 불필요한 긴장을 줄였을 때 행복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내 일상에 늘 불안이 끼어듭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부터 계산하게 되고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지고 돌아와서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삶은 점점 살아내는 것이 됩니다. 살아내는 삶은 지칩니다. 지친 삶에서는 기쁨이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을 끊는 순간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인연을 계속 붙잡는 시간이 더 길고 더 깊게 아프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상처를 견디는 힘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의 체력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해결해 주기보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연을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공간입니다. 마음의 공간, 시간의 공간, 에너지의 공간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많은 자원을 빼앗습니다.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만남 하나에도 며칠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정리되면 그 자리에 내가 나를 돌볼 시간이 생깁니다. 책 한 권을 읽을 여유, 산책을 할 여유, 내 건강을 챙길 여유, 조용히 나를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쌓이면 삶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철학자들은 삶을 변화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는 것이 더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변화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어떤 문은 닫혀야 다른 문이 열립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나를 존중하는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삶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성입니다. 여덟 번째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서도 내 삶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홀로서기는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존을 줄이고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 내 시간의 주도권, 내 선택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며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뜻을 여러 방식으로 가르치셨다고 하지요. 저는 그 말이 노년에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돌릴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더 귀합니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의 기분에 맞추며 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고독이 사실은 어떤 힘이 되는지, 외로움과 고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을 말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외롭다는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오래 살면서 고독을 무조건 불행으로만 보는 시선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제대로 다루면 사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문제는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면 고통이 되지만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면 삶의 뿌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자주 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계속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말에 힘을 얻는지조차 흐려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을수록 오히려 내 목소리는 작아지기도 합니다. 남의 기대, 남의 판단, 남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처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그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조용한 방에서, 조용한 하루에서 내가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참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아팠을까? 나는 왜 그 관계를 놓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질문이 고독의 가치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질문이 있어야 방향이 생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남긴 것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 채로는 좋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고독은 우리를 자기 이해로 데려갑니다. 자기 이해는 곧 삶의 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을 단절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킬 줄 알게 될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고독은 그 중심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은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뉴스 하나에도 흔들리고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친구의 표정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긴장이 오래가면 마음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점점 예민해질까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이 대개
마음의 휴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휴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이 쉬는 시간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때로 내 마음을 정리해 주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느라 내 감정을 제때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반응을 멈추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평화라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과도한 반응을 줄인 상태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내 마음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일상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뜻으로 가르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삶의 기술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우면 바깥의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의 길을 찾을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내면이 불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도 결국 마음에서 흔들립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잠이 달라지고 잠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고독은 삶의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독은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줍니다.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하면 특별한 예술가나 천재의 재능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창의성은 삶을 운영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고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조용한 시간에서 자랍니다. 사람들 틈에서는 늘 기존의 생각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원래 그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굳게 만듭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나 예술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중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독은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깊이가 생기면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 나를 흔들 때 예전에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라고만 생각했다면 고독 속에서는 나는 왜 그 말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시당함인가, 버려짐인가 같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같은 말에도 덜 다칩니다. 덜 다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결국 고독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생기는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에는 고독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보게 만드는지, 그리고 고독 속에서 내면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관계의 흐름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지에 신경을 쓰다 보면 관계를 선택하기보다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고독 속에 잠시 서면 그 관계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질문이 생깁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 나는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했나?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있나? 소모시키고 있나? 이런 질문이 나를 살립니다. 네 번째로, 고독은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정이 있으니 참는다. 오래됐으니 견딘다. 가족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정만이 아닙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존중이 있어야 하고 경계가 있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정만 남고 존중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따뜻함이 아니라 끈끈함이 됩니다. 끈끈함은 처음에는 익숙함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계속 나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나를 그 끈끈함에서 잠시 빼내줍니다. 빼내어 놓고 보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늘 요구만 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듣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내 선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흐릿해집니다. 그래도 좋은 면이 있잖아. 원래 저 사람은 그래 라는 말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덮어두었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참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구나. 내가 견딘 것은 관계가 아니라 체면이었구나. 이 인정이 시작되면 관계는 더 이상 감정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기준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독은 내면을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성장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루는 능력입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도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흔들리는지 아는 사람,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도 내 자존을 내가 지키는 사람, 누가 나를 떠나도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면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면은 사람들 속에서만으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늘 반응해야 하고, 늘 설명해야 하고, 늘 타인의 기대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반응을 멈추고 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에 예민했지? 내가 왜 저 사람 앞에서 작아졌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인정인가? 평온인가? 이 질문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중심이 생기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내가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힘이 바로 내면의 성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연결이 부족하다는 감정이고 고독은 연결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이 바깥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고 고독은 내 마음이 안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같은 혼자 있음이라도 방향이 다릅니다. 철학자 칸트가 고독은 나를 지키고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지요. 저는 그 문장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존재로만 해결하려 하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큰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외롭습니다.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허전합니다. 반대로 고독은 나를 채우는 방식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삶을 정돈하고 내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 그래서 고독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끝난 뒤 내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끝난 뒤
내 마음이 더 허전하고 불안해졌다면 그것은 외로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뿌리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지금 진짜로 원하는 건 누군가의 존재인가? 아니면 내 삶의 안정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독을 형벌처럼 견디지 마십시오. 고독을 연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고독을 연습하면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지키는 선이 생기며 무엇보다 남은 인생의 시간이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다음에는 고독이 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삶의 주도권을 회복시키는지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혼자 남으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제 와서 관계를 줄이면 삶이 더 쓸쓸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고독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로 혼자 있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은 갑자기 닥치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쓰면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7번째로, 고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맞추느라, 내가 원하는 삶을 미루고 갈등을 피하느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체면을 지키느라 내 마음을 계속 눌러두지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갈 길이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해지지요.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 속에서는 길이 흐려지고 고독 속에서는 길이 선명해진다. 왜냐하면 어독은 잡음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잡음이 줄어들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가볍게 생각했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돈보다 평온이었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진다는 것은 곧 선택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보이면 결단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시작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는 것, 내 하루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 10분이 인생을 바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바로 그 선택 연습입니다. 8번째로, 고독은 내 삶을 주도하는 힘을 줍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년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주도권이 자꾸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말에 휘둘리고, 배우자의 기분에 휘둘리고, 가족의 평가에 휘둘리고, 주변의 시선에 휘둘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마음은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결국 분노나 우울로 나타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탄식이 생기지요. 고독은 그 주도권을 다시 내 손으로 돌려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누군가의 요구가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지, 어디까지 도와줄지, 어디서 멈출지, 무엇을 포기할지, 이런 것들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기준이 생기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삶은 안정됩니다. 안정된 삶은 곧 행복의 토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고독이 삶에 주도권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관계에 매달립니다. 반대로 고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러니 고독은 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독을 어떻게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한 원칙 3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루에 짧게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둘째, 그 시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고 내 마음의 상태를 글로 한 줄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셋째, 그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줄여야 할 관계와 내가 지켜야 할 관계를 구분하십시오. 이 3가지만 해도 고독은 불안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정리의 시간이 쌓이면 삶은 다시 단정해집니다. 고독은 우리를 주도적인 삶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두려움을 주기보다 내면을 성장시키고 나 자신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내 삶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주제, 즉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깊이 상처가 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원래 그래도 된다는 착각이 섞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남이라면 한 번의 무례에도 거리를 두지만 가족에게는 참아야 한다. 가족이니까, 피가 섞였으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례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존엄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존중이 더 깊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든 오래된 인연이든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관계를 끝내는 일이 나쁘거나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와 상대 모두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누군가가 무너집니다. 오늘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끊어야 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폭언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시입니다. 내가 말하면 끊어버리고, 내가 결정하면 비웃고,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감정을 예민함으로 몰아붙이는 태도. 이런 것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기지만 반복되면 마음은 결국 굳어집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됐으니 더 참아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가족이라도 나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됩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작아지고 계속 움츠러들고 내 말과 감정이 항상 무시된다면 그것은 가족 갈등이 아니라 존엄의 훼손입니다. 이때는 정리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상처와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가족은 어느 집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운한 말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한번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이 끝없이 반복될 때입니다. 늘 같은 말로 상처를 주고 늘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늘 같은 주제로 싸우고 화해는 형식적이고 근본은 바뀌지 않는 관계. 이 관계는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소진을 줍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반복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갈등이 반복되면 마음은 늘 경계 상태가 됩니다. 가족을 만나기 전부터 긴장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말수를 줄이고 돌아와서는 기운이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모임만 다녀오면 며칠을 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몸과 마음이 그 관계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는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잠이 깨지고, 잠이 깨지면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나의 성장을 방해할 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성장은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면 삶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배우고 싶고, 새로 시작하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내 삶을 단정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은 내가 변화하려 하면 비웃습니다. 그 나이에 뭘 아냐? 괜히 유난 떤다. 이제 와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런 말로 나를 제자리에 묶어두려 합니다. 그 말이 친절한 조언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그들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성장을 가로막는 인연은 스스로를 얽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는 인연이지만 나를 제자리에 붙잡아 두는 관계는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더 단정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건강해지려는 선택을 계속 조롱하고 방해한다면 그 관계는 나의 발전을 막는 관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내 성장을 방해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계획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내 삶의 선택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이 나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늘 비난합니다. 늘 남 탓을 합니다. 늘 세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가까운 가족에게 쏟아냅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그 사람 성격이 그렇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정성이 내 마음에 옮겨 붙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듣는 부정적인 말이 어느 날 내 생각의 습관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미래를 비관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정적인 것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함께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뜻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있을수록 내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내 삶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내 건강도, 내 인간관계도, 내 생활의 품격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나를 지속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부분, 즉 내가 늘 손해보는 관계, 내 행복을 방해하는 관계, 죄책감으로 나를 조종하는 관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 네 가지를 더 현실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상대가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늘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관계가 굳어져 있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당연하게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불공정해지고 결국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가족 관계에서도 정만큼이나 공정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공정함이 무너지면 정은 사랑이 아니라 원망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항상 손해보는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늘 연락을 하고, 누군가는 늘 챙기고, 누군가는 늘 비용을 내고, 누군가는 늘 참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무가 됩니다. 사람은 의무만으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의무는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되고 피로는 결국 분노가 됩니다. 분노는 관계를 더 망가뜨리고 내 마음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내가 주고도 존중받는가입니다. 내가 도와주고도 당연하게 취급받고 내가 희생하고도 감사가 없고 내가 한번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죄책감을 주는 가족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가르치셨다고 하지요. 저는 그 말이 가족에게 더욱 해당된다고 봅니다. 가족이니까 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방해할 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자기 행복을 뒤로 미룹니다. 자녀를 위해, 형제를 위해, 부모를 위해, 물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내 삶을 끝까지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행복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행복을 방해하는 관계를 참아야 하는 관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관계는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비웃고, 내가 편안해지려 하면 죄책감을 주고, 내가 나답게 살려 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몰아붙입니다. 즉,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의 인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욕심이 있고, 가족도 비교를 하고, 가족도 나를 자기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거리 조절입니다. 가까움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상처의 통로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상대방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관계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인간을 가장 쉽게 조종하는 감정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죄책감이 자주 사용됩니다. 너는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너는 장남 장녀인데 그 정도도 못해? 네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겉으로는 도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볼 때 한 가지로 판단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줄 때도 있지만 적어도 상대를 죄책감으로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통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네가 해야지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의 경계를 잃습니다. 경계를 잃으면 삶의 주도권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진실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 느끼는 죄책감은 반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죄책감을 주입당한다면 그건 반성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희생이 아니라 더 분명한 선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나는 내 삶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못하면 행동으로라도 선을 세워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마치 내 인생이 공백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해로운 관계가 빠져나가야 그 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새로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가 들어오는 기회입니다. 더 평온한 나, 더 건강한 나, 더 단정한 나, 더 자유로운 나,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나의 인연을 끝내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저는 그 말을 삶의 구조로 이해합니다. 마음에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에게 다 쓰고 나면 나를 살리는 사람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내 시간을 불필요한 갈등에 다 쓰고 나면 나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리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도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갈등을 반복하고 성장을 방해하고 부정성을 주입하고 늘 손해만 보게 하고 행복을 빼앗고 죄책감으로 조종한다면 그 관계는 지켜야 할 가족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반드시 연락을 완전히 끊는 극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를 두고 기대를 낮추고 내 마음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남은 인생을 상처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결국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시간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단정하고 평온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